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가지고 요즘 정말 뜨거운 중국 경제 이야기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제조업 지표 나왔고요. 또 계속 얘기 나오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M2, 그러니까 통화량 데이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식 통계부터 블룸버그 분석, 또 인민은행 자료까지 다양하게 준비됐죠.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떤 모습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제조 PMI부터 좀 보죠. 8월 지수가 49.4가 나왔어요. 네, 49.4. 7월보다는 아주 약간, 정말 조금 올랐는데 여전히 그 기준선인 50 아래입니다. 이게 벌써 5개월 연속이고요. 그렇죠. 50 미만이면 이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신호니까요. 시장에서는 한 49.5 정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도 낮게 나왔고요. 네,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생산 자체는 50.8로 아직 확장 국면에 있긴 해요. 생산은 그래도 괜찮네요. 네, 근데 문제는 역시 수요 쪽입니다. 신규 주문이 49.5, 특히 이제 해외 수요를 보여주는 신규 수출 주문 있잖아요. 이게 47.2로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만드는데 사려는 사람이, 특히 해외에서 사려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일부 제약이나 통신 장비 같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블룸버그 분석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수요 문제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 어떤 거죠? 중국 정부가 막 가격 내리기 경쟁하는 걸 좀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이 제조 부진에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잖아요. 이 행정부하고 무역 긴장이 약간 완화된 거. 그러니까 관세부가 유예가 연장된 효과가 이런 제조 부진으로 일부 상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또 히토료 같은데 200% 관세 때리겠다 이럴지 모르고. 그렇죠. 불확실성은 여전하죠. 멕시코도 중국에 관세 올린다는 계획도 있고요. 맞습니다. 대외 변수 말고도 중국 내부적으로도 그 과잉 생산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 또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 그리고 이상기후 같은 것도 부담이고요. 수출이 그래도 아직은 미국 말고 다른 시장 덕분에 버티고 있다곤 하는데 네, 근데 그것도 계속 좋을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요즘 제3국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 상품, 그 우회 경로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요. 이것도 변수죠. 그렇군요. 자, 그럼 비제조업 쪽은 어떤가요? 이건 50.3으로 조금 낮네요. 네, 비제조업은 7월보다 약간 올라서 50.3, 서비스업이 50.5로 괜찮았어요. 특히 자본시장 서비스나 운송, 통신 이쪽이 좋았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이 좀 끌어올렸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건설업 지수입니다. 건설업이요? 네, 이게 7월에는 50.6으로 그래도 확장 국면이었는데 8월에 49.1로 뚝 떨어졌어요. 위축 국면으로 확 돌아선 거죠. 와, 50.6에서 49.1이면 꽤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이건 정말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 심각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실제 건설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그냥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딱 이 점을 지적했어요. 주택시장 문제가 건설업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다고요. 네, 부동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8월에 상위 100대 부동산 기업 신규 주택 판매 이게 작년 같은 달보다 17.6% 줄었다면서요. 네, 17.6% 감소. 이게 벌써 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7월 감소폭 마이너스 24%보다는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고 이 추세 자체가 문제죠. 4년 넘게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내놨던 부양책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하고 이제 디플레이션 걱정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데서 규제 좀 풀었다고는 들었는데 네, 일부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큰 효과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인구 구조 문제 같은 걸 들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제조업도 좀 어렵고 부동산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각한 침체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풀려 있다는 거잖아요. 이 M2 데이터.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월 M2 잔액이 거의 330조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6월보다는 살짝 줄었지만요. 네, M2는 이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총량을 보여주는 건데 현금뿐 아니라 예금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죠. 7월에 약간 줄긴 했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정말 막대합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예측치를 보면 M2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서 2026년에는 360조 위안을 넘어설 걸로 예상돼요. 와, 돈은 계속 더 풀린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왜 제조업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경제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힘을 못 쓰는데 돈은 넘쳐나는가? 그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게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단기 자금으로만 맴돌거나 아니면 어딘가 경제 시스템 내부에 병목 현상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걸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엄에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중국 경제는 제조업은 계속 위축되고 부동산 침체는 아주 심각하고 이런 내수 부진 속에서 근데 또 돈, M2 유동성은 엄청나게 많은 이런 복잡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같은 대외 변수도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역시 핵심은 내수 부진, 특히 부동산과 건설 쪽의 약세가 너무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경제 전반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 막대한 유동성이 있는데도 말이죠. 네, 돈이 넘쳐나는데도 이쪽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건 뭔가 구도적인 문제가 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출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미국의 견제 같은 위험 요인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도 시켜야 하고 부채나 과잉 설비 문제도 관리해야 하고 정말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정책적인 딜레마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경제의 최신 지표들, 제조업 PMI,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특히 이 막대한 M2 유동성 문제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제조업 위축, 부동산 침체 심화, 일부 서비스업 선방, 그리고 넘쳐나는 돈과 복잡한 무역 환경, 정말 고려할 게 많은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막대한 M2 유동성과 실물 경제, 특히 제조업이나 부동산 같은 핵심 부문의 부진이라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걸 봤을 때 중국 경제가 단순히 단기 부양책이나 수출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다시 시작하려면 어떤 근본적인, 어떤 구도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결과와 시장 반응, 그리고 또 여기에 얽혀있는 중국 AI 칩 이야기, 특히 알리바바 소식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엔비디아 실적 숫자만 보면 거의 완벽하다 싶었는데 주가는 좀 예상 밖으로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리고 중국 쪽 움직임은 또 뭘 의미하는지 이게 오늘 저희가 풀어볼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는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 발표 내용 전문이랑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알리바바 자체 칩 개발 관련 기사,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시장 심리, 그리고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중국의 AI 칩 자립 움직임이 가져올 변화까지 한번 짚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실적부터 보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는 정말 대단했어요. 2025 회계연도 2분기인데요. 매출이 467억 달러, 딱 시장 예상치 그대로 나왔고요. 네, 매출은 부합했죠. 그리고 순이익은 3천억 달러. 작년보다 50% 늘었고 예상치 285억 달러도 훌쩍 넘겼습니다. 순이익은 서프라이즈였죠. 그렇죠. 주당 순이익 EPS도 1.05달러로 예상치 1.02달러보다 높았고요. 심지어 다음 3분기 전망치 이것도 540억 달러 제시해서 예상치 530억 달러를 또 넘었어요. 네, 가이던스까지 좋았어요. 이 정도면 진짜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적표가 좋은데 왜 발표 직후에 주가가 장중 한때 5% 가까이 훅
빠졌을까요? 물론 나중에 좀 회복해서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첫 반응이 좀 의외였단 말이죠. 네, 그게 이번 실적에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너무 잘할 거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네, 투자자들은 그냥 예상치 맞췄네, 조금 넘었네 이게 아니라 정말 압도적인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바랐던 거죠.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AI의 핵심이니까. 이게 411억 달러였는데 시장 기대치가 413억 달러였거든요. 아주 약간, 정말 약간 못 미쳤어요. 2억 달러 차이. 예. 엔비디아 규모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큰 건가요? 절대 금액은 그렇죠. 크지 않죠. 근데 지금 AI 서버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함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걸 용납 못하는 그런 분위기랄까요? 아하, 이 정도는 당연하고 더 엄청난 걸 보여줘야지 이런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기대치가 워낙 높으니까 그 작은 차이마저도 생각보다 약한가? 이런 실망감으로 이어진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게 첫 번째 이유. 그럼 혹시 다른 요인들도 있었을까요? 특히 그 중국 쪽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 중국 시장 관련 불확실성, 구체적으로는 H20 칩 수출 문제였어요. H2 0칩이요? 네, 이게 배경을 좀 보면 미국 정부가 안보 이유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A100이나 H100 같은 거 중국에 못 팔게 막았잖아요. 네, 규제가 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약간 성능을 낮춰서 규제를 피하면서 중국 시장에 팔려고 만든 게 이 H20 칩인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이런 데다가 이거 보안 위협 있을 수 있으니 H20 칩 구매 좀 자제해라 이런 권고를 내렸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아, 미국 규제 피하려고 만든 걸 이번엔 중국 정부가. 네, 사실상 중국 내 판매가 좀 막힌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야, 이거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죠. 물론 전문가들은 이게 완전 수입 금지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보긴 해요. 왜냐면 중국도 AI 개발하려면 엔비디아 칩이 강장은 필요하니까요. 화웨이 같은 자국 칩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수요는 여전히 있다는 거군요. 네, 과거에도 H20 수출이 잠시 막혔다가 풀린 적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불확실성 자체예요. 엔비디아한테 중국 시장이 엄청 큰데 거기서 매출 전망이 불투명해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게 단순히 이번 분기 매출 얼마가 줄어드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중국 사업이 계속 불안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읽힐 수 있으니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가치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높은 기대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중국 시장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컸군요. 혹시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런 거요. 네, 그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이 바로 그 밸류에이션 부담과 차익 실현 욕구죠. 역시. 엔비디아 주가, 다들 아시겠지만 AI 덕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시총 3조 달러 넘나들고 거의 괴물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높아지면 투자자들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작은 악재에도 주가는 더 민감해져요.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슬슬 불안감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하고 수익 실현에 나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자사주 매입 규모도 발표했는데 600억 달러였거든요. 시장에서는 한 700억, 800억 달러 기대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작았어요. 이것도 약간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아, 자사주 매입 규모도요? 네. 결국 핵심은 엔비디아 펀더멘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너무 높아진 기대치와 주가 수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과연 이 높은 몸값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여러 요인이 겹쳤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왔어요.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소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AI 반도체 판도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알리바바가 새로 만들었다는 이 칩은요, 기존 칩보다 좀 더 범용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AI 추론 작업에 더 폭넓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추론 작업이라면 학습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단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자연어 처리 같은 거요. 그런데 알리바바가 자체 칩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이전에도 핑터우거였나요? 거기서 만들었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 칩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어디서 생산하느냐입니다. 생산지요? 네, 이전 칩들은 대부분 기술력이 앞선 대만, TSMC 같은 회사에 맡겨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새 칩은 중국 본토 안에 있는 반도체 업체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전력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하, 생산지가 중국 본토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미국의 규제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웰이나 H100은 당연히 중국에 못 들어가고 성능 낮춘 H200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불안정하잖아요. 네, 게다가 최첨단 칩을 만들어주는 TSMC도 미국이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이니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 핵심 부품 AI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엔비디아나 TSMC 의존도를 줄이고 어떻게든 자국 내에서 해결하는 기술 자립이 절실해진 거죠. 아,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자체 개발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동력이 된 거군요. 그렇죠.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아까 H2봉 얘기했지만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중국 기업들은 이미 자체 대안을 빠르게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알리바바의 움직임이 엔비디아에게는 꽤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파급력이 상당할 겁니다. 알리바바는 엔비디아의 큰 고객이면서 중국 최대 클라우드 회사잖아요. 네. 그런 알리바바가 자체 칩 비중을 높인다. 이건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실제로 엔비디아 스스로도 H200 수출 제한 없었으면 이번 2분기 매출이 한 80억 달러는 더 높았을 거라고 인정했어요. 80억 달러요? 와, 정말 파네요. 네, 그리고 알리바바 자체 칩 소식 나온 직후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3% 넘게 빠졌거든요. 시장이 바로 이런 우려를 반영한 거죠. 다른 기술주들에도 영향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진 거예요. 경쟁사인 AMD 주가도 3% 넘게 빠졌고 인텔도 2% 이상 하락했고요. 또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반도체 설계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데이터 센터 실적 부진이랑 맞물려서 하루 만에 18%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18%나요? 네, 오라클 같은 클라우드 경쟁사 주가도 6% 가까이 내리는 등 기술주 전반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리바바 하나가 칩 만들었다 이걸 넘어서 미국 규제 때문에 중국 빅테크들이 핵심 하드웨어 자급자족으로 가는 큰 흐름의 시작으로 본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정작 알리바바는 이번 실적 발표 때 클라우드 매출이 AI 덕분에 작년보다 26% 늘었다고 발표했잖아요. 바로 그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성장은 중국 AI 시장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엔비디아는 지정학적 문제로 그 열매를 다 따먹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든 AI 인프라를 깔아야 하고 그러려면 엔비디아 칩 대체제, 즉 자체 칩 개발에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알리바바 새 칩 성능이 엔비디아 최신 칩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그 칩이 존재하고 중국 내에서 생산된다는 사실 자체가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지배력에 대한 의미 있는 도전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엔비디아 여전히 기술력은 막강하고 차세대 칩 블랙웰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고 내년엔 루빈까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가 분석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저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역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잠재력은 여전해요.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칩 기재감도 크고요. 기술 리더십이 당장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키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계속 얘기했던 중국 리스크, 또 예상치 못한 공급망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요.
단기 변동성? 네, 실제로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 봐도 이번 실적에 대해 시장이 기대했던 압도적인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든지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신중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 스토리는 믿더라도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얘기를 크게 두 흐름으로 요약하면요. 첫째, 엔비디아 사례는 시장 선두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기대차 압박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이제는 그냥 잘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시장의 상상을 뛰어넘는 걸 계속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네. 둘째는 지정학적 요인, 특히 미국의 규제가 역설적으로 중국 같은 경쟁국의 기술 자립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이게 AI 하드웨어 분야에서 기존 강자 구도를 흔들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점입니다. 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알리바바의 자체 칩 개발은 지정학적 요인이 AI 하드웨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중국의 AI 칩 자립률이 계속되고 알리바바 칩처럼 국산 칩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중국산 칩과 엔비디아 같은 기존 강자 칩 사이의 성능 격차가 크게 줄거나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나아진다면 과연 AI 개발과 배치의 글로벌 균형추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미국 중심 생태계 말고 어떤 새로운 혁신의 길이 열릴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기술 변화를 읽는데 꽤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자세히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한국 금융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문제입니다. 요즘 은행들이 너도 나도 기술 검증에 나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죠.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은행들이 각자 뭘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업계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이게 또 국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최신 상황을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지금 딱 이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권에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또 실제로 어떤 혁신적인 쓰임새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거, 이거 누가 발행하게 할 거냐, 이 문제랑 이것 때문에 왜 법 만드는 게 자꾸 늦어지는지 그 속사정까지 한번 명확하게 알아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금융권 전체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하려고 기술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은행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물론 있는데 같이 모여서 하는 움직임도 꽤 주목할 만해요. 특히 그 오픈 블록체인 DID 협회, OBDIA라고 하죠. 이 이름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같은 큰 은행들은 물론이고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금융결제원까지. 와, 13개의 은행이랑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은행권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 OBDIA가 최근에 페어스퀘어 랩이라는 블록체인 기술 회사랑 같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술을 검증을 시작했대요. 은행마다 사실 원하는 게 다 다를 텐데 우선은 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부터 빨리 검증해서 다음 달 말까지는 결과를 내놓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결원이랑 또 추가로 협력할 것도 논의 중이니까 뭔가 좀 큰 판을 짜는 느낌? 인프라 까는 듯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여러 은행이 모였다, 이 사실 자체보다 더 재밌는 점은요. 사실 서로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은행들이. 그런데도 공동의 표준이나 어떤 기반 기술을 만들려고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막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공동 인프라를 만들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신상품 하나 내놓는 게 아니라 아예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그 기초를 같이 다지려는 어떤 전략적인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도로를 먼저 같이 깔고 그 위에 각자 다양한 차들이 달리게 하려는 그런 그림인 거죠. 아, 공동의 기반을 다진다. 그런 움직임이랑 또 동시에 개별 은행들이 각자 하는 실험들도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각자 잘하는 분야를 살려서 좀 구체적인 사용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정말 구체적인 그림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요. 핀테크 보안회사 아톤이랑 또 음원 저작권 투자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뮤직하우, 여기랑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음악 저작권 같은 거, 이런 조각 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모델을 테스트 중인데요. 심지어는 뭐 해외에 있는 케이팝 팬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쉽게 우리나라 음원 지분에 투자하는 시나리오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확실히 국경 간 거래를 좀 편리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네요. 와, 케이팝 팬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음원 투자를요? 이야, 진짜 세상 빨리 변하네요.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신한은행 쪽은 우리 생활이랑 좀 더 가까워요.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배달앱 있잖아요. 땡겨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써보는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하고 그걸로 결제하고 그 돈이 가게 사장님한테 정산되는 그 모든 과정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번 처리해보는 거죠. 이건 기존에 좀 복잡했던 정산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로 확 줄여보려는, 효율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나중에는 배달 음식 시키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결제는 날이 올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러네요. 그 외에도 뭐 KB국민은행은 이미 국민지갑 앱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나 리워드 관리 경험이 있고, 하나은행은 또 글로벌 가상자산 수탁 기업 비트고랑 합작법인 만들면서 이쪽 인프라, 특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커스터디 쪽에 미리 투자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개별 은행들의 실험들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돈 주고 받는 수단을 넘어서 얼마나 다양한 금융 서비스랑 합쳐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들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음원 저작권 투자 같은 새로운 자산 거래 방식이 나올 수도 있고, 배달앱에서 정산이 훨씬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고객 리워드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결국 은행들이 각자 가진 플랫폼이나 고객 기반, 또 특정 분야에서의 강점, 이런 걸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쓸모 있는 사용처, 그 킬러 앱을 찾으려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들이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꽤나 조심스러웠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뀐 걸까요? 최근에 뭐 국내 주요 금융주주 회장님들이 서클이나 테더 같은 해외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랑 만났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국회 발언을 좀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총재가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던 은행들한테는 뭐랄까 일종의 신호를 준 셈이죠. 아, 중앙은행 총재 발언이면 진짜 무게가 실렸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길래 은행들이 이렇게 확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이 총재 발언에는 좀 중요한 맥락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돈 세탁 막기 위한 고객 신원 확인, KYC라고 하죠.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걸 이미 잘 갖추고 있는 은행의 역할을 좀 부각했어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금융 안정성 위험을 관리하는데 은행이 더 적합하다, 이런 중앙은행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만약에 규제 밖에 있는 비은행 대기업까지 이걸 발행하게 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이면서도 은행들한테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신호로 읽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서 시장을 먼저 잡을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안정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주체로 은행이 딱 지목되면서 은행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이 생긴 셈이네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날카롭고 또 본질적인 논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하게 할 거냐, 이 문제죠. 은행만, 아니면 핀테크 기업 같은 비은행 회사들도. 의견이 정말 팽팽한데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먼저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 특히 은행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쪽 주장의 핵심 논리는 금융 안정성 그리고 초기 유동성 확보예요. 토스인사이트의 김현만 연구위원 같은 분들의 분석을 보면 기존 금융기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발행하면 이미 있는 금융 규제나 감독 체계 안에서 준비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또 여러 은행의 자본력을 합치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처음에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유동성 풀을 만들기가 더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준비금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할 건지 이런 걸 미리 명확하게 규제함으로써 이게 나라 전체의 통화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 점도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관리 감독하기 편하고 초기 안정성 면에서 은행 중심 모델이 더 안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문을 좀 더 열어야 혁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쪽 논리는 뭔가요? 네, 반대쪽에서는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걸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한양대학교 강영구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딱 막아버리면 오히려 시장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걸 막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전체가 발전하는 걸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해요. 즉, 은행이랑 비은행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금융 안정도 지키고 서비스 혁신도 이루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다양한 배경과 아이디어를 가진 선수들이 시장에 들어와야만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 딱 맞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은행 서비스랑은 확 다른 사용자 경험을 주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안정성을 잡자니 혁신이 좀 더딜 것 같고 혁신을 위해서 문을 열자니 혹시 모를 금융 불안이 걱정되고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정책 당국이란 시장 참여자들이 딱 마주하고 있는 핵심 딜레마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지적했듯이 은행이 발행하면 안정성은 확실하지만 비은행이 발행했을 때 혁신이 진짜 일어날지는 아직 검증 안 됐다는 신중론이랑 경쟁 없이는 진짜 혁신도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국 금융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서를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인 셈이죠. 결국 이 딜레마를 풀고 최종 방향을 정하는 건 입법, 즉 국회의 역할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국회에서는 이 관련 논의가 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기업 같은 비은행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좀 더 열려있는 모델에 가깝습니다. 물론 금융위 인가를 받거나 준비자산을 100% 갖고 있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는 포함하고 있고요. 다른 두 개 법안은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이랑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이 각각 낸 안인데요. 이쪽은 자기자본 요건을 더 높게 50억 원 요구하고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좀 제한하는 등 사실상 은행 중심 모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줄 수 있냐 없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법안마다 지향점이 다르군요. 그런데 왜 이 법안들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여러 이유가 좀 섞여 있습니다. 우선 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 사이에 약간 시각 차이가 있어요. 금융위는 이걸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 시급하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은행은 여전히 통화 안정성이나 금융 시스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은행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 문제가 국회 안에서도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렇게 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논의가 한 군데로 모여서 효율적으로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담당 위원회가 나뉘어 있다는 건 그럼 부처 간의 입장 조율도 쉽지 않고 논의 동력도 좀 분산될 수 있다는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그 토큰 증권, STO 관련 논의 때처럼 각 부처랑 위원회 간의 의견 타이, 그리고 또 정치적인 계산까지 얽히면서 몇 년 동안 결론을 못 내고 그냥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가 우려하는 것처럼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그 아래 세부 규칙인 시행령 만드는 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런 입법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결국에는 규제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국내 사업자 대신에 규제 밖에 있는 외국계 스테이블 코인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죠.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어떤 신호, 이걸 계기로 스테이블 코인 기술 개발하고 또 어떻게 써먹을지 찾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체도 만들고 K-팝 저작권 투자, 나 배달앱 결제 같은 구체적인 실험에도 나서는 등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거 누가 발행할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중심의 안정론과 비은행 참여를 통한 혁신론이 딱 부딪히고 있고 금융위랑 한은의 입장도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결정해야 할 국회에서는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약간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일까요? 네, 이 문제는 단순히 금융권 안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미래 금융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물건 살 때 아니면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돈 보낼 때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고 싸게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NH농협 사례처럼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방식의 투자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더 크게 보면 한국 금융 시스템이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금융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금융권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둘러싼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과 또 그 뒤에 놓인 복잡한 과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술적인 진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걸 담을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이견과 또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금융기술은 정말 국경 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잠들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이나 제도 만드는 게 이런 시장 변화 속도나 글로벌 규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늦어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위험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국내 금융시장이 좀 불편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미래 디지털 경제 질서 안에서 한국이 차지하게 될 위상이나 경쟁력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